후마니타스 제목이었습니다. 쿠어바디스 후마니타스. 예전에 그 성경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그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보셨군요. 네. 쿠어바디스. 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말씀이 언제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그 사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서 순교하셨는지 아세요? 네, 교리 상식, 견진교리니까. 네.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각지에서 이제 그 순교를 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 신앙을 증거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세요.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다 들어보셨죠? 그 약간 폭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 때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시는데 지금도 이제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순교를 했냐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가장 극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기는 우리 주님, 스승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내가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진 장소에 지금 조그만 성당이 이제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이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이고 이 교회의 가장 으뜸 사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피신을 시키죠. 지금 박해가 막 일어나니까 빨리 이제 로마에서 이제 도망을 치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를 떠나서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로마 쪽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그때 나온 게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때 이제 회심을 해서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코바디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이제 용어인데 이 인류가 어디로 가는가, 인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제목을 이제 다룬 이유는 저 문헌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소위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그러한 어떤 현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이제 초월하자, 우리 인간을 뛰어넘자라는 세상을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뛰어넘자. 유전자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현대 뇌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장비들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이제 사람들이 그 뇌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박아가지고 뇌의 신호를 읽어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게 이제 트랜스휴머니즘의 사상인데 그 트랜스휴머니즘의 사상이 이제 추구하는 그럼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게 뭐냐? 주로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지능 기술을 더 뛰어나게 하고 칩을 머릿속에 아예 심어놓으면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한 번에 이제 익힐 수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저성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성노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생명대학원이라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생명대학원에 이제 새롭게 입학하신 분 중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그 명예교수로 이미 은퇴하신 분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대해서 막 짧은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은 한 140까지 할 생각을 하라.
왜냐면 점점 이제 지금이 100세 시대고 또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의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의 노화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점점 하게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해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특이점은 없다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2035년에는 죽음이 정복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몇 년 안 남았죠. 9년만 버티면 죽음을 겪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현재율을 뛰어넘겠다라는 생각이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우리 신앙의 답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사상이 이제 다시금 굉장히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 AI가 갑자기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 AI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임상 실험뿐만이 아니라 그 실제로 AI가 스스로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또 다른 AI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이 트랜스 휴머니즘 사상이 그 현대에 와가지고 더 각광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가장 5월 25일 나온 지 6일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이제 교황님의 문헌이 나왔습니다. 이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입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교황으로서 내는 이제 문헌이었고요. 제목이 마니피카 후마니타스, 위대한 인간성이라는 제목. 그래서 이제 이 위대한 인간성은 이제 오늘날 그 AI가 등장하면서 이 알파고 이제 다 보셨죠? 네. 혹시 알파고 때 충격 받으셨나요? 바둑은 사람 만들 수 있는데 컴퓨터가 바둑이네? 충격을 받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알파고가 바둑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둑의 아름다움은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은 그거는 이제 좀 뭔가 열등감의 표현인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해칙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이 AI 인공지능의 문제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위대한 인간성은 이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발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헌들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읽어보시면 지금 현대 이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 트랜스휴머니즘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위대한 인간성에는 지금 현대 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무기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고생해서 예를 들면 뭐 강의 자료, 자 여기에 뭐 인공지능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림도 그냥 금방금방 그렸잖아요. 사진 같은 거 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이 굉장히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되면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레오 교황님께서는 이제 이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양갈래길에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바벨탑의 상황으로 갈 건가, 아니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그 느헤미야라는 그 이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예루살렘 재건의 상황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함께 거기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가 있다.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제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 바벨탑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이 굉장히 이제 그 발전을 하고 인간의 힘이 예전보다 점점 커지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드높이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했죠. 하늘까지 닿는 저 탑을 쌓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언어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면서 언어의 혼란이 오면서 결국은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의 상징은 그겁니다. 하느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얻으려고 했을 때, 언어도 하나였고 사람들도 하나로 이제 뭉쳐 있을 때, 결국은 그러한 어떤 하느님 없는 인간의 그 자기 실현이라든가 발전은 그러한 분열과 혼돈으로 끝나게 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 바벨탑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라는 이 예언자의 이야기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이라는 그 국가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미 예루살렘은 지금 다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상태인데, 이 느헤미야라는 이제 예언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을 다시 쌓게 됩니다. 이 바벨탑처럼 근사하게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저 성벽을 재건하게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그런 성벽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저것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문을 만드는 사람, 기둥을 만드는 사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목재를 담당하는 사람, 각자 자신만의 역할을 맡아서 저 성벽을 건설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저 성벽 건설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성경 얘기는 그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이 하느님 안에서 함께 이러한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그러한 친교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자, AI라는 것을 우리가 그저 하나에게 배척해야 될, 그냥 무조건 우리는 저걸 피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부정하거나 배척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벨탑의 상황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제 AI라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고요. 사실 레오 교황님 이전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부터 이 AI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고, 아까 말씀드린 옛 것과 새 것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 이제 발표된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많은 인류가 발전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 왔는데, 이 카톨릭 교회가 이 AI의 등장을 그냥 기존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발전의 하나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이거는 획기적인 하나의 변화다. 우리가 인간을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이 AI를 통해서 이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황님께서는 이 옛 것과 새 것이라는 문헌을 발표하면서 신앙을 전할 책임 있는 이들, 부모나 교사, 사목자, 주교에게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옛 것과 새 것이라는 이 문헌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 결국은 이 AI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문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건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건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몇 초 만에 끝나는 영상. 제가 AI로 만든 영상이거든요. 제가 저 AI로 영상을 만들 때 소위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명령을 뭐라고 쳤냐면 서울대교구장님을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줘. 뭔가 명동성당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명동성당은 아니고요. 주교님 비슷한데 우리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도 아니고. 근데 진짜 사람처럼 이게 몇 초 만에 저걸 이제 만들어주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제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작년에 작업을 한 거니까 뭐 만약에 제가 올해 작업을 했으면 완전히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이제 이 AI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건 아니냐, AI가 우리 인간보다 더 우수하고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들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우리가 지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능이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럼 지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이 지능이라는 것, 특히 인공지능에서의 지능의 개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마다 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다양한 거죠. 자,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이게 존 메카시라는 그 미국의 이제 컴퓨터 공학자인데 1956년에 56년에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 인간과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우리는 흔히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닮은 존재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그 대표적인 이제 그런 이제 검사가 있는데 이게 튜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 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장막 같은 거를 이제 장막을 쳐놓고 뒤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제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 이제 만약에 그런 테스트를 했다. 근데 이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는 눈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말을 걸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이 안 되면 이거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인공지능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컴퓨터로부터 지능의 개념이 온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서 지능이라는 개념이 왔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인간의 지능이 과연 뭐냐? 우리 지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지능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한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여기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지능은 주어진 문제를 합리적 사고를 통해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능이 그냥 문제 해결 능력으로 끝날 문제인지, 문제만 잘 풀면 지능이 좋은 건가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우리의 머리는 문제 해결에만 사용하는 거냐? 인공지능에서의 말하는 그 인공지능이 정말 지적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할 때 인간을 닮았다, 인간이랑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스튜어트 러셀이라는 이 학자는 인공지능의 교과서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인공지능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을 정의를 할 때 인간과 닮았다, 뭐 인간처럼 이제 인간을 흉내낸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계 행동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기계는 지적이다도 아닙니다. 유익하다. 말은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지만
이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인간을 닮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 예를 들면 이 알고리즘, 이 프로그램이 인간의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면 이제 충분한 거지. 굳이 그 인공지능을 뭐 정말 인간과 유사하게, 인간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거는 애초에 이 인공지능 학자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능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이상 우리는 스스로가 굉장히 지적인 존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기계의 경우에는 그런 뭐 지적이냐, 지적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논리학의 3단 논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는 C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3단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서 그 인공지능이 이런 추론을 배워 익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런 챗GPT,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가 이런 생성형 AI 이런 것들은 그러한 어떤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추론에 기반을 하고 있다. 통계적인.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그 AI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로드인가요? 그 AI 그 회사의 창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그 창고 안에 AI에 입력한 그 자료들이 책꽂이에 이제 쫙 그 박혀 있습니다. 근데 끝이 안 보일 정도의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 그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들을 그 AI에 입력을 하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통계적으로 이제 추론을 한다. 통계적 추론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챗GPT랑 대화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굿모닝 그러면 챗GPT도 당연히 굿모닝 그러겠죠.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이상한 철학적 질문을 하시는 분들 있죠. 네. 너는 죽음이 두렵냐?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두렵다고 대답하겠죠. 네. 왜냐면 AI에 입력된 수많은 자료들은 결국 우리 인간의 자료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 그러면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AI도 죽음이 두렵다고 이제 대답을 하겠죠. 네. 예, 이게 2025년 2월 달에 이제 그 수많은 생성형 AI의 종류들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뭐 디플 번역하는 거 디플은 아시겠죠? 또 뭐가 있냐? 사실 저는 대부분 모릅니다. 이 캔바라고 이제 그런 그림 그리는 그런 작업도 있고, 저기에 뭐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뭐 여러 가지 그런 클로바 노트 사용만 만드셨을 텐데, 저것도 이제 생성형 AI 들어갑니다. 저게 2025년 2월 달에 제로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아마 셀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통계적인 방식으로 이제 추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AI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중에 고양이가 아닌 걸 가려내라 라고 한다면, 이제 AI는 고양이는 이제 그 강아지와 다르게 뭐 눈이 이렇게 약간 뾰족하고 뭐 귀가 이렇게 삼각형이고 이렇게 추론을 해서 이 중에 고양이가 아닌 강아지를 가려낸 것이 아니라 AI한테 뭐 수십만 수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예. 보여주면서 이제 그 고양이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그렇게 이제 반복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것과 다른 것을 찾아내게 만드는. 그래서 고양이가 뭔지에 대한 그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고 그래서 고양이가 아닌 걸 찾아내는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 am 다음에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I am 다음에 뭐 집어넣으시고 뭐 집어넣으시고 I am 요즘 교과서는 좀 다른가 봐요. 네. 요즘에 영어 교과서가 좀 다른가 봐요. 이거 너무 옛날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I am 하면 보이가 나와요. 보이가. 네.
왜냐면 그냥 IM하면 보이에요. 그냥 다들 그렇게 써요. 하와이유 하고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그렇게 쓰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수히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저기에는 이제 모의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AI의 작동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처음에 나온 모델이잖아요. 지금은 5.0 뭐 지금 몇까지 나왔나요? 5.0 일단 나온 건 제가 봤는데 3.0에 들어간 그 자료들 있죠. 그 자료들을 인간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읽으면 2,600년이 걸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실 AI를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많은 데이터를 다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AI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걸러내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됐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돈이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 AI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런 성찰,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다 이제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그 혼돈을 하게 되죠. 아이폰 쓰시는 분이나 뭐 갤럭시 노트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아이폰 3가 나왔고 거기서부터 점점 발전해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인간이 아이폰을 발전시키는 거냐 아니면 아이폰이 인간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하는 거냐. 겉만 보면 약간 헷갈리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양상을 가지고 뭔가 자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는 이제 그런 그 유혹이감에 이제 자리 잡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인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오늘날 현대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들, 현대 사회의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쓸 신잡이라고 다들 잠깐 보겠습니다. 되는 게 살기 힘들면 떠나요. 인간도요. 국경을 넘어서 이민을 가는 것도 더 잘 살아보려고 가는 거고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는 것도 먹을 게 많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대도시로 가는 거거든. 그 인간도 사실 별게 아니다. 그냥 생존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좀 곤란한데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이 하는 게 딱 명령이 정해져 있어요. 태어났잖아요. 그럼 먹어라. 성장하라. 도킨스 이론인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데 먹어라. 성장해라. 짝을 찾아라. 새끼를 낳아라. 죽어라. 그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도 하나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사실 맞아요. 과학이 발견한 생명만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신비가 대부분 다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 몸도 다 원자로 돼 있고 단지 원자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생명체는 다 생명 그냥 원시 기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그냥 팩트에 불과한 거예요. 지구가 돌거나 뭐 이런 거 그냥 팩트인데 나는 지구가 도는 게 너무 기분 나빠. 이거는 아닌 거잖아. 어지러워. 한때는 그랬거든요. 한때는 그랬죠. 한때는 왜 우리가 돌아? 우리가 중심이지. 그래. 이제 이런 문제들도 역시 우리가 그거를 그냥 팩트인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자기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를 뭐 가정을 해서 너는 행복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도 행복이 뭔지 모르고 저처럼 아까 목표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인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저는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가 1978년도인가 나왔어요. 그게 1976년도인가. 네.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인데 저는 그런 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 책을 참 읽었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나는 뭘 읽고 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공산당 선언 이런 걸 읽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내가 그때 느꼈어. 내가 읽고 이런 거야. 유전자를 후대로 넘겨주는 운반기계에 불과하다는 이 얘기가 나는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의미를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도킨스가 받은 많은 항의 편지 중에 그것이 인간 모독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런 항의 편지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게 지구가 돈다 그랬을 때의 거부감이랑 같은 거예요. 아, 진화론이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인간이 딱그 원숭이 거부감이죠. 문제가 네, 그 거부감. 거랑 똑같은. 예,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뭐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 한 가지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그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들이 있지만 그 과학의 발전이 알려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과학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의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인간의 어떤 유전자라든가 어떤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지만 인간은 그거에 불과하다라는 결론까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과학의 어떻게 보면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떤 증명 가능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할 수 없는데 아까 그 내용을 보면 그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 태어나라, 성장하라, 먹어라, 번식하라, 죽어라. 우리 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면. 근데 그게 전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거 아니냐, 인간을 너무 파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거 아니냐.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렇게 성당에 오시는 거는 인간은 그러한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기에 불과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와 계신 거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지금 참여하러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 오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대사회의 인간 이해하고는 다른 그러한 생각을 이제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닉 보스트럼이라는 이제 이 미래학자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해서 초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엄청난 그러한 얘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어떤 차이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간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지능,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내지는 뭐 인간의 의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지어주는 인간의 그 특별한 능력이 그냥 한번 일어났다, 우연히 일어났다. 우리가 뭐 동물을 뭐 특별히 이제 침팬지와 같은 그런 원숭이였다가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냥 과거에 한번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연히 그렇게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시 지금과 같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인공지능도 언제 인간처럼 의식을 갖게 되고 자의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갖게 되고 인간처럼 행동할지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글의 그 개발자, 구글의 이제 그 엔지니어 중에 이 르모인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 그 챗봇 중에 이제 람다라는 챗봇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구글 엔지니어였다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인공지능이
의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다가 쫓겨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람다라는 인공지능한테 사람을 도우려다가 뭐가 제일 두렵냐 람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을 돕다가 작동이 정지되는 게 너무 두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응답 가끔씩 인공지능에게 뭘 물어봤더니 놀라운 대답이 들어왔다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응답을 듣고 그 얘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또 똑같은 존재다라고 주장하다가 쫓겨났어요. 회사에서.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본뜬 어떤 반응을 보이고 대답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도 인간과 동일한 어떤 의식을 지닌다라는 그 근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도 모른다고. 여러분들 그 김연아 선수 같은 이제 그런 분, 김연아 선수가 이제 올림픽 결승전 장면 보셨나요? 김연아 선수가 그 결승을 앞두고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쩜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김연아 선수가 정말 평온했을까요 그때? 예, 이 결승전에 마지막 시합을 뛰기 전에 얼마나 그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뛰고 긴장하고 그랬겠냐고요. 근데 겉으로 봐서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움직인다, 사람처럼 대답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인공지능을 우리와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을 개발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 역시 인간을 딱 그런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벨상까지 받았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AI 분야에서 일하는 누구도 그러한 의식을 기기에 부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의 지능이라는 것은 그냥 되게 기능적이고 그런 통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추론해내는 그런 방식에 불과한 반면에 우리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요소, 관계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관계된 그러한 능력을 우리 인간의 지능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발전된 특징들을 이 AI가 수행하죠. 여러 가지 그런 업무 수행 능력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같이 여러 AI들이 함께 협동을 해서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그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옛 것과 새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생각하는 능력은 아니다. AI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뭔가 인간은 알고 싶어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AI는 알고 싶어서 그 수많은 학습을 한 게 아니라 주입된 거잖아요. 모든 지식들이 AI에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뭔가를 알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들을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성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인공지능의 칩처럼 어디 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육체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지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기능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전체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몸이라는 것과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제 몸을 지닌 존재고, 그 몸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가진 몸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또 변경하고 때로는 피곤하면 그냥 버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도 가지고 계시고 집에 컴퓨터, 핸드폰 다 소유하고 계시지만
가끔씩 이런 거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이 몸을 좀 벗어놓고 싶다. 네.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을 좀 벗어놓고 싶다. 근데 안 벗어지죠. 몸을.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몸을 갖고 있다. 나는 몸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 뭐 보디빌더들은 몸을 만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나의 몸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육화된 존재다. 근데 그 육체성이라는 것이 그냥 동물들의 어떤 몸과 동일한 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은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 주변에 옆을 이렇게 쳐다보셨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 동등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이 사람 만나라고 고민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우리 몸은 인간의 몸은 인간을 표현한다. 또 다른 말로는 인격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몸. 바로 인간의 지성 역시 그러한 인간의 육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지성은 관계 안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관계 안에서. 그냥 주입된 내 지식들이 아니고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자체가 누군가 타인을 향하게 돼 있고 타인을 향해 개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대화와 협력, 연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제 삶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체험하고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AI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이제 옛 것과 새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AI의 한계는 이제 기계적 지능의 한계, 계산과 데이터 기반의 논리적 작업은 굉장히 뛰어나다. 예. 계산기보다 내가 계산이 느리다고 절망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 경험 이런 것들을 모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인간의 지성은 우리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여러 가지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있는데 AI는 그냥 육체가 없이 존재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분별 능력, 무엇이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통계적으로만 AI는 답을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더라도 아무리 어린 아이한테 물어봐도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애들은 다 이해를 하잖아요. 뭐가 착한 건지, 남들 때리면 안 되고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전체 세상을 이해하고 그러한 어떤 전체 안에서 나의 삶을 이해하고 이러한 어떤 차원의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중요한 거는 AI를 자꾸 우리 인간과 동일시할 때 우리 인간이 정말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꾸 AI와 동일시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 오히려 기계의 수준으로 인간의 가치를 자꾸 평가절하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AI는 인간 지성의 도구,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생산품이다. 우리를 그것과 인간의 지성을 그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냐면요. 최근에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연구인데 인공지능이 정말 이해라는 것을 하고 있느냐. 제가 아까 그 로마에서 제가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처음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태리 말로 강의를 듣는데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부를 하는 그 이태리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태리 그 부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태리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전부 노트로 쳐가지고 컴퓨터로 쳐가지고 그 강의 노트를 학생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네. 덕분에 저는 졸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노트를 받아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데 뭐 단어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막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외웠습니다. 일단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어떤 질문이 던지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시험을 치는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질문한 거에 맞는 대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으면 그 대답이 나오면 아, 얘는 그걸 이해했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럼 삼위일체 교리라는 그 항목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외워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태리 말로 이 삼위일체 그러면 트리니타 이런 단어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트리니타 아 그럼 관련된 내용이 이런 거니까 이걸 줄줄줄줄 외워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근데 시험은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그 상대방이 내가 정말 내 외국인인데 이태리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까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은 확률적 앵무새가 아니냐. 그 수많은 그 통계적인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장 확률이 높은 대답을 그냥 주는 것일 뿐이지 AI가 뭔가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주는 거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뭔가 이해를 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내면의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동등한 존재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를 갖고 저 사람이 뭔가 인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인간 같은 행동을 하고 인간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인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AI라는 것, 이 AI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도덕성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기술의 발전은 뭔가 윤리나 도덕과 별개의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AI를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AI의 어떤 윤리나 도덕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AI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줄여 나가는 것이 이 개발자들의 어떤 노력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까지 그 AI와 관련돼서 발표된 그러한 원칙들이 한 80여 개에 이제 이른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윤리 원칙들이 실제로 적용이 돼서 이 AI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지브리만 아시죠? 그 일본의 유명한 지브리. 그 사진을 놓고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그러면 이제 그때 저도 한번 해보고 막 사람들이 하도 그걸 많이 해가지고 그 챗GPT 그 서버가 막 녹아내릴 지경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해주더라고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 역시 이 AI의 발전과 관련돼서 그런 AI 윤리에 관한 원칙들을, 기본적인 원칙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2월 28일에 지금 아까 예꽃과 새것이 2025년에 나왔는데 5년 전에 이미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그러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그러한 어떤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적인 원칙들을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발표를 한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6가지 그런 원칙들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투명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투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AI가 어떤 결과를 내잖아요. 결과를 낸다면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연구자들 얘기는 이제 거의 어렵다. 소위 블랙박스 구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보다는 당신이 경험을 더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왼쪽 길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길로 가라 그러면 안 믿으세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당신이 이해를 해야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투명성의 문제인데,
사실 저 부분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또 포용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 AI의 혜택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성, 이 AI를 사용하고 개발하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공평성 문제. 이 문제는 왜냐하면 그 AI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세계의 많은 자료들은 주로 서양, 그 다음에 백인, 남성 이쪽으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뭐 의사를 그려줘 그러면 백인 남성을 그립니다.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편향성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이제 믿을만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 믿을만하게. 제가 예전에 자꾸 로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괜찮은데요. 그쪽 내비게이션 약간 이상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차를 몰다가 막 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눈앞에 절벽이 나타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물론 이게 떨어지는 절벽이 아니라 올라가는 절벽에 길이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약간 이제 이런 어떤 믿을 수 없는 그런 작동.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 문제. AI를 통해서 우리의 사생활이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6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옛것과 새것에서는 이 AI 기술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좋은 건지 혹은 나쁜 건지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2가지 원칙을 내세우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이고 두 번째가 공동선입니다. 뭐 인간의 존엄성 그러면 이제 다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래 보유한 가치, 침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얘기한다, 이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공동선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함께 이것을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선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식주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적어도 의식주는 보장이 돼야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제 인간다운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장할 수 있을 때 이 AI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제 사회적인 문제, 아까 제가 편향성이나 공정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릴라 사진을 찾아줘 그랬더니 지금 흑인 여성 사진을 보여준 적이, 저 되게 유명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입력하고 거기에 맞는 그 이미지들을 이제 달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흑인 여성의 얼굴을 보여주거나, 의사를 보고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백인 남성의 의사가 나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편향성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 안에는 우리 인간의 그 삶이, 인간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완벽하게 없애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줄여 나가려고 개발 안에서 이제 노력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에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사안은 바로 AI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관계성의 이제 문제가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 로마의 호소를 보면요, 이제 거기에 뭐냐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AI를 사용할 때 누구나 의식을 하시겠지만, 기계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 기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마치 도구처럼, 수단처럼 그렇게 만나는데 익숙해질 수 있다. 그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돌봄 로봇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한국의 돌봄 로봇으로 이제 유명한 게 효돌이라고요. 저기 효돌이라는 돌봄 로봇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생겼고 이렇게 그 헝겊으로 이렇게 쓰는데 저게 우리나라에 대략 한 10,000대 정도가 보급이 돼 있대요.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요건 아십니까? 요건 일본의 돌봄 로봇입니다. 타로라고 물개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보급이 돼 있는데 약 5,000대 정도가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그 특히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돌봄 로봇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약 먹는 시간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어떤 대화 상대가 되기도 하고 뭐 그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그 돌봄 로봇들이 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충동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감소시켜주는 이제 그런 그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그러면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효과까지 있느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은 이러한 돌봄 로봇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마치 진짜 공감을 해주는 것처럼 나 어디 아파 그러면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따님을 좀 일찍 세상을 떠나보낸 어떤 그 여성이 한 분 계셨는데 효도리를 저렇게 이제 드렸다고 합니다. 들었는데 저 효돌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점점 친해지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집 밖으로 안 나오신 그 효돌이에다가 자기 딸 이름을 붙여주고 그때부터는 집 밖을 나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이런 어떤 그 너무 인간화되고 마치 인간처럼 보이는 그러한 로봇들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정말 거기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정말 인간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차원들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점점 개인주의적인 세상으로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AI에서 뭔가 정말 깊은 그런 인간관계를 체험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이게 단순히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1960년대에 굉장히 단순한 챗봇, 엘리제라는 단순한 챗봇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챗봇은 지금의 그 챗GPT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요. 어떤 그 여성이 이제 대화를 했어요. 이 챗봇이랑 뭐라고 되냐면 남자들은 모두 똑같아요라고 이제 쳐넣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들은 언제나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 이제 남자들이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예를 생각해낼 수 있나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내 남자친구는 내가 이곳에 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반복을 하죠. 아 당신의 남자친구가 당신을 이곳에 오도록 했군요. 그는 내가 거의 우울해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여자는 이 엘리제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엘리제를 만든 사람의 이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비교적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아주 짧은 시간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강력한 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좀 내용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제 제가 있는 데가 이제 그 서울 성모병원 이제 의료원이 있는 그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새 한국의 이제 그 의료계에 이 인공지능을 이제 도입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특히 의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데 환자에 대한 진단 예측, 영상을 판독한다거나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질환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예측하거나 치료 과정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의료 인공지능이 등장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많은 단순 작업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일을 많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거나 뭐 간호사의 숫자를 줄이거나 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의료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그 의료 인공지능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이 만약에 이제 의사를 대신해서 환자를 만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할 경우에 이제 환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의료인공지능의 이제 발전과 어울러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는 의료계 안에서 뭔가 빈부격차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의사를 대체하고 간호사를 대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만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의사가 직접 만나고 약간 이러한 어떤 그 서비스의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녕과 그의 생명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보건의료직의 핵심이다. 그래서 뭔가 환자를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AI가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은 의료인이 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그 5월 7일에 그 카톨릭 의료원에서 이제 그런 의료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 강령을 저희가 이제 제정해서 이제 발표하고 거기에 세미나를 열었던 이제 그 행사 사진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영역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윤리 원칙들, 아까 뭐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뭐 공정성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공동선을 이제 증진시키는데 정말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대한 그런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레오 14세 교황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상시키고 우리 인간이 조금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데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살고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힘이 세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능력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생존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능력에 불과하다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어떤 초월이라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초월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더 힘이 세져서 행복을 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사랑의 소명,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뭔가 선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소아데레사 성녀같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비록 이제 20대에 돌아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정말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추구해야 되는 우리 인간의 완성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고 우리를 실현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것들은 단순히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선한 삶에서 찾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그런 문헌들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오 14세 교황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신부님들 강론 쓸 때 AI 쓰지 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아보실 것 같아요. 강론을 내가 AI로 써가지고 강론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AI로 쓴 게 되게 비슷하게 그럴듯하게는 써주는데, 예를 들자면 뭐 오늘 복음을 기반으로 강론을 써줘 그러면 금방 나오거든요, 몇 초 안에.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보면 알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이제 이것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제 아마 교우들도 이미 알고 있다. 교우들은 내가 AI를 쓰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께서는 진정한 강론은 신앙을 나누는 거다. AI가 무슨 신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절대 AI를 통해서 나눠줄 수 없다.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이게 원래 시간이 어떻게 원래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요? 1시간 반이요? 네. 1시간 20분 조금 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